정리하자면 나훈아 조국 흑서에서 영감 얻은 듯 이게 제목이고 부제 문재인 사법연수 2등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 이렇게 가죠. 정치 경제 아까 철학을 말씀하셨지만 철학적인 조예도 굉장히 깊으시고 제가 그럼요. 책을 보니까 그리고 또 목표가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읽는 거예요. 제가 20페이지 만에 때려쳤는데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해야 그걸 알 수 있겠다. 다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때부터 공부하려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냥 약간 좀 나대는 게 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죠. 제 책이 한 17권 정도 썼는데요. 갈수록 안 팔리고 막 그러다가 조국 이제 흑서 이게 이제 좀 떴죠. 그렇죠. 근데 5명이 인쇄를 나눠 가져서 조금 이제 혼자 쓸 거라는 후회를. 근데 얼마 전에 제일 안타까웠던 순간이 안 그래도 저희 책이 이제 순위가 점점 이제 교보에서 4주 1위를 찍고 이제 급격히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광화문 차벽 있지 않습니까? 차벽. 그때 광화문에 한 명도 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권도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코로나를 빙자해서 저희 책을 탄압하려는 그런 음모다라고 이제 저 혼자 주장하고 있죠. 저희 저자들 중에도 동정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광화문 교보를 봉쇄하라. 더 이상 흑서가 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광화문 교보를 막을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는 지금 조국 흑서에 그런 정서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나요?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얘네보단 그래도 문재인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선택지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촉박한 선택지죠. 한 4가지쯤 있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그게 참 그리고 진보 애들은 여간에서는 콘크리트 변심 안 하죠. 근데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약간 놀란 게 그래도 그분들도 약간 30%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가 있었는데 탄핵 가까이 되니까 그냥 거의 다 빠지고 5%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제 테니스 같이 치는 강남 아줌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찍은 거 부끄럽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이 진보 얘네들은 죽어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깨문들의 활약도 되게 크죠. 인터넷을 뭐 정확하고 계속 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추미애 아들 같은 경우도 그분이 뭐 십자인대가 없어졌고 그리고 원래 면제인데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워낙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와 정말 너무 그냥 가졌다 뭐 이런 거 진짜 가졌다. 진짜. 야, 이렇게 하니까 서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펴는 그분들도 참 어떻게 힘들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매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서로 이렇게 만들고. 굉장히 우리 조국 흑서 이 책을 좀 적개심을 갖고 좀 화형식을 했으면 왜 안 했을까요? 나 그게 이상해요. 아니, 걔네들도 그러니까 바보는 바본데 아주 바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면 지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쟤네가 되게 과격한 애들이라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 1위가 됐을 때 이제 쟤네들이 제일 한 말이 그거 뭐냐 지네끼리 알바 써서 사재기했다. 그리고 삼성이 사줬다. 일본 자본이 들어갔다. 이런 식의 막 얘기가 뭐 버젓이 들어가는 거 너무 웃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조작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웃긴 게 정권이 지금 잡은 애들이 지네들인데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그냥 조국 배서라도 좀 사주지. 서울대 같은 국립대도 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사립대잖아요. 네. 저 학교 본부나 이런 거. 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제 생사 여특권을 쥐고 있어서 이사장님 불러서 그만해 그럼 그만해야죠. 아직까지 그런 말씀 없죠? 다행히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 장춘수 이사장님이 사실 김대중 정권 할 때 이제 차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러니까 대한적십자 하신 분이, 그쵸. 그런 분인데, 그래도 의외로 간섭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페미 탈출했는데,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제 글 썼을 때 이제 학교로 막 항의 전환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장님이 불러갖고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냥. 아니, 그 당시는 제가, 꼴팸이었어요. 지금은 할 수밖에 없던 게 윤미향 사건을 보고 도저히 나는 얘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것들이 정말 윤미향 덕분에 팸이 탈출했고, 여성의 인권에 관심은 있지만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사기다 생각을 했죠. SNS는 정말
네. 더덥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SNS. SNS가 이제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SNS에 쓸 때는 되게 약간 생각이 깊이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좀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SNS를 하게 되면 책을 잘 안 읽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분량이 좀 짧은 글만 많이 쓰게 되니까 좀 저는 그냥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되게 선호하는데, 네, 뭐 SNS 나름대로 장점은 있죠. 근데 이제 그 SNS를 그만두게 된 게 생일날 언제 이제 한참 전에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이 100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일이 이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답을 달아드리다가, 원래 그 약간 좀 강박적이에요. 댓글을 누가 달아주면 꼭 답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걸 또 무조건 또 이렇게 똑같은 말 하지 말고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때문에 제가 그때 때려쳤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좀 그냥 뭐라고 할까, 너무 사람이 이미지가 정치적이면 안 되니까 약간 좀 중화하는 의미로 그냥 개사진이나 몇 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읽었는데, 그 복통주도 호시, 네네. 호시, 네. 그걸 쓰셨는데, 이 정권이 현재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에 이제 더해서 미래를 거덜내고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고요.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같은 경우도 이번 이제 의사 파업이 왜 일어났냐면, 사실 의료의 미래를 거덜내려고 하는 거는 일단 건강보험은 거의 끝장이 났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문재인 케어 전에도 우리나라 의료는 되게 세계적인 그런 좋은 나라였고, 의사들이 조금 저수가로 좀 희생을 할지언정 어쨌든 그 의사들 가족들도 환자고, 의사도 결국 환자니까 결국 그 의사들이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어쨌든 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분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입원도 하고 수술까지 하는 그런 세계적인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민간 의료와 그리고 공공 의료가 절묘하게 섞인 그런 이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가격을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민간이지만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환자들을 민간 병원에 지금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공병원의 신화에 이제 빠진 어떤 일부 진짜 좌파 그런 의사들이 서울대 병원에 의료관리학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도 한 천연인데 걔네하고 계좌들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말만 듣고 이제 공공의료의 그 신화에 빠져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왜 코로나 때 다 작살이 났겠습니까? 공공의료는 진짜 공무원이 의사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루에 환자 10명 봐요, 10명.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 2달 넘게 기다려야 환자를 그러니까 예약이 되고, 그리고 환자 효율성도 별로 없고, 점심도 2시간, 3시간씩 먹고, 이게 바로 공공의료의 실상이고, 얘네들이 그래서 코로나에 대처를 잘 못했죠. 우리나라는 근데 1인당 100명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의사들이 아주 이번에 잘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사들 잘한다고 막 칭찬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제 뭐 그 공공의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비슷하죠.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병사들의 뒤에서 이제 뭐 야, 니네 월급 반으로 깎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왜 코로나 끝나길 못 기다렸을까? 이유는 그거죠. 정권 빨리 끝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정적으로 자기 고위층 자제들을 의사로 만들 그럴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대라는 게 딱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 또 프레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인성이 안 좋고 공부 못하면 인성이 좋다는 그런 이상한 프레임을 짜는 이진석 실장이 그 의료관리학교실의 교수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푹 빠져서 2012년부터 그 공약을 한 거죠. 저도 우리나라 보장성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쓸데없는 것까지 보험을 다 적용시켜 준 게 크고, 또 두 번째로 그 의료보험 하나로는 그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많이 받자는 게 요체예요. 근데 안 올려 지금.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는 거고, 박근혜 이명박 때 모아놓은 20조를 지금 다 쓰겠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나로 해서 인기가 있는 정책만 쓰고 인기가 없는 의료보험료 올리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정말 나쁜 거죠. 이거. 국민한테 설득을 구하고 확 올리고 이걸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그래서 작년에 노령 인구가 쓴 그
의료비가 거의 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중에 20년 후에는 노령인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건데 그때는 정말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는 어쨌든 고갈이 될 건데 고갈되기 전에 한 100조 정도 이상 적립을 계속 많이 해놔야지 그 고갈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갈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이제 꼬라 박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세금이 남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다시 세금으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때쯤 되면 의료 혜택이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 이전에 받던 혜택마저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뇌CT 같은 거 지금 뭐 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이 사람 찍어야 된다라고 할 때 찍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아씨 머리 아픈데 CT나 찍자 이러면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 되니까 문재인 케어가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선택 진료비. 그러니까 큰 병원 갈 때 그러니까 빅5 병원, 아산병원 같은 데를 갈 때 선택 진료비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병원에 똑같은 값이면 뭐하러 거길 가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 이후에 물론 이제 SRT, KTX도 있지만 지방의 의료 환경이 되게 더 열악해진 것도 그 사람 탓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뭐 지방 의사 없다고 병원 없다고 막 난리치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에 병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이 건강보험 우리나라 보건지소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보건지소가 집집마다 돌면서 노인분들을 다 싹 쓸어요. 그래갖고 노인분들한테 불편한 게 없냐고 왕진 진료를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개업한 애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다 떠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차로 1시간 안에 큰 병원이 다 있고 거기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환경이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가지고 판단되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17번 외래 진료를 받잖아요. 이 세계 1위, OECD 1위고 OECD 평균이 8번 이하예요. 그건 뭐냐? 과잉 진료. 집 근처 병원이 있으면 괜히 가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병원이 저 멀리 있으면 그래 오늘은 참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 수는 정부가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브하게 연출되지 않은 대화는 못 나누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기 전부터 좀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뭐 퇴근 후에 광화문에서 소주 한잔 하겠다고 이렇게 맥주 마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상한 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죽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밖에 그러니까 지난번 광화문 그에서 호프 마신 것도 사전에 진짜 각본을 짤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거 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또 그걸 또 그냥 짜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기자회견이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정말 부끄럽게도 박근혜보다도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빈도가 더 적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냥 대통령의 생각과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게 국민과 직접 소통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쇼 같은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은 쇼가 거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집권했을 때 그 문바 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문재인은 기자회견 되게 많이 할 것이다. 기자들이 지쳐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막 글을 썼었는데 그건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기자회견 안 하는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죠. 멘탈이 이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참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쓴소리 같은 거를 좀 듣고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소연전 KBS 기자. 뭐 어떤 기자가 네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달려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자제시킬 의사가 없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저보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되게 주목해서 봤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 군데서 그때부터 이상했다라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문파 저격하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에 그 글을 쓰고 2018년 1월 달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말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욕먹는 거하고 언론인이 욕먹는 거 다르죠. 언론인에 대한 그런 테러가 언론이 신상 털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그러니까 나만큼 욕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있냐고 물어보는 자체가 되게 그냥 공사 구분이 좀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실 드루킹 때문에 안철수가 훨씬 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소통 능력이 네. 이제 차기도 이제 1년 한 5개월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네. 좀 대통령 소통 능력이 그 전에 해야죠. 5개월 후에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이제 2012년 박근혜와 붙었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토론회에 되게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압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냥 거기서 이게 제가 나온 게 뭔가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아도 실망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패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몰랐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그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할 듯이 하여튼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언제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희망을 거두셨습니까? 조국 사태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대깨문들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그냥 좀 문제의식을 가졌고 저런 애들 때문에 정권이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진 않았죠. 그냥 하는 일 근데 하는 일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도덕성에서는 앞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나은 도덕성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지지할 만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덕성이 이제 조국 사태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끊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예,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을 느꼈고 이 정권이 대체 나은 게 뭔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 어떤 것도 외교, 안보까지 전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었는데 도덕성까지 무너졌다면 이 정권이 박근혜보다 나은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죠. 예. 조국 사태가 정말 어떤 이정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때 이제 세월호 끝나고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 사표가 수립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별의별 그런 정말 그지 같은 이유로 예를 들면 안대희 같은 경우 뭐 대법관인데 수임료를 15억을 받았다. 사실 근데 그 15억이 되게 그 대법관이란 지위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돈이었고 그러니까 4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갖고 난리치었는데 사모펀드를 하는 놈을 세상에 법무부 장관을 만든 것 자체가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가 여기도 써있지만 198명 공직자 중에서 딱 조국만 사모펀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정황이 좀 보이고 자기 부인이어서 몰랐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 이제 그 법무장관의 임명을,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윤석열이 조국을 뒤진 이유가 사모펀드가 제일 큰 이유예요. 너무 충격. 정말 조국 씨를 차기 네. 진짜로?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재판에서 조국이 이제 계속 몰랐다고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재수 무마건 같은 것도 사실 그것도 이제 직권남용죄가 참 어려운 범죄라서 아마 조국은 웬만하면 다 무죄가 나올 거예요. 정경심은 유죄를 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조국이 무죄가 되는 순간 이제 얘는 자기가 추미애처럼 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희생자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고요. 사실 문파들이 조국파와 굉장히 겹치고 오히려 저는 조국파들이 더 우세하다고 지금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서초동에서 그렇게 어떤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막 몇만 명 나와서 집회한다는 자체가 되게 쇼킹한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손혜원이나 뭐 김경수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그러니까 조국이 유일한 얘네들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조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요. 그 9월을 뭐 검찰개혁을 집회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검찰개혁은 뭐 의미 없는 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라면 뭐 야당에서 별로 이렇게 인물이 없다면 조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제일 무서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외국에 못 살아요. 제가 해외 가면은 밥을 못 먹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잘 먹는데 해외 가면 일본 같은 데 가면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맥도날드가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맥도날드 여기 고기 패티가 일본 소로 만든 거구나. 이 생각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저는 3박 4일, 2박 3일이 한계예요.
거기서 더 이상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일파라고 욕먹을 때가 제일 서러웠어요. 일본도 이렇게 못 가는 사람을, 아니 제가 이제 사실 그 대일관계에 이렇게 대일관계에 막 적대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토착 억울하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말 억울하죠. 일본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저 하나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너무 그게 미안해할 것 같은데, 조국 같은 경우, 조국도 윤미향도 그러고 자기 주변 사람이 다 털리고 이러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 자체가 다 이렇게 다 침체되게 만든 그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여전히 그 국회의원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고, 조국도 자기 도와준, 선의로 도와준 그런 지인들 같은 경우 다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면, 아,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나대지 못할 건데, 계속 SNS에 쓰면서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 정말 사실 그 전에 뭐 안대희나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큰 잘못을 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 이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통령제에서는 집권당이 거의 모든 걸 하고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권을 비판하지만 야당 편도 아니라는 그런 선명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깔까라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김소연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달리면 영창으로라고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공 교수님이 막 화를 많이, 그러니까 막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야, 영창에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이제 멋진 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약간 좀 행복하게 해줬다고 할까? 좀 웃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걸 까면서 이래서 야당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죠. 쟤네들의 잘못에 비하면 진짜 먼지 같은 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국민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거였고, 추석이니까 뭐 그 정도 멘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는 야당을 까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진진권 교수님도.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좀 약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뭔가 이렇게 바뀌는 뭔가, 그리고 쇼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쇼. 그러니까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는 박근혜가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박근혜도 쇼를 만만치 않게 잘하는 사람인데 2004년에 노무현 탄핵시고 나서 박근혜가 천막 당사 들어갔잖아, 사실은. 그거 보고 이제 와,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또 먹혔어요, 그게. 그래갖고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뭔가 좀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는 이벤트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쇼 비즈니스. 그렇죠.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되게 그 감동적인 연설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네. 윤희숙 의원은 박근혜는 단적으로 봐서 박근혜 정권은 탄핵대에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제가 뭐가 이제 화가 났냐면 박근혜 정권이, 그러니까 국민이 그냥 대통령 하라고 어쨌든 뽑아준 사람이고, 저는 안 뽑았을지언정 어쨌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다 최순실한테 이양하고 걔네한테 놀아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능하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 문재인 정권 3년이 공식 직함을 없을지언정 그냥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그냥 좀 도움을 받아서 국정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 정권에 비춰보면 나쁜 놈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지금 박근혜 탄핵마저 제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박근혜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차라리 그냥 뭐 능력 없으면 저렇게 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앉아. 그럼 사건 났을 때만 자. 사실 기업하기, 뭐 좋은 정권 뭐 환경 만들기는커녕 지금 다 기업들, 저는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을 왜 이렇게 맨날 못 살게 굴고 가두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야, 이 상속 날로 먹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그 65% 상속세,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알고 나면 왜 이재용이 저렇게까지 몸부림을 쳤는지, 몇 조 원을 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그게, 저는 있잖아요, 이 헤지펀드 같은 애들이 그냥 삼성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차라리 딴 사람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진 편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렇게 1년 동안 감옥에 갔으면 이제 또 가두려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계속 가두려고 하는 거 보고 약간 무서워요, 진짜. 정말 제가 이재용이면 정말 이 나라 뜨고 그냥 기업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고 한번 다 죽자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떤 이념의 어떤 공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영호랑 지역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고, 그 지역감정을 통합하겠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거 하나만 갖고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통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부산에서 출마하는데 떨어지고 이런 거에 되게 감동을 줬고, 뭐 그때 노사모가 만들어진 것도 다 예, 맞아요. 노사모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노사모와 문패, 네, 그러니까 크리안 같은 이런 지적 능력에 큰 차이가 있죠. 그 노사모들은 그래도 자기가 되게 뭐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지금 얘네하고 똑같은데, 지적 능력이,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보면 거기 글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이렇게 멋진 글들을 쓰는구나. 댓글도 되게 다 멋있고, 그러니까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클리앙 보면은 그냥 제 1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아뭉개는 게 특기고, 무슨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황당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뭐 분리할 때는 메시지를 까고 메신저를 까고, 또 유리할 때는 뭐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선일보 보도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김경률 회계사 뭐 국민의힘 뭐 위원장 맡아라고 하니까, 야, 조선일보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역시 이럴 줄 알았다고, 한 자리 하려는 놈들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보라는 게 밝혀져도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네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무조건 안 믿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유리한 기사는 믿어. 이거 웃긴 놈들이죠. 한마디로 일관성 하나도 없고. 어떤 SNS상의 어떤 전략이 필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하고 이번에 감사원장 같은 경우가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서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보이는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사실 이제 인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리고 얘네들만 아니면 괜찮아요. 완전히 마시간 애가 저기 있는데 그냥 적당히 미쳐도 이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간섭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쟤네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권 교체를 많이 못하면 국민의힘은 역사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전 문재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때 새누리당에서 됐겠죠. 원래 황무지에 뭔가 이렇게 길 닦고 건물 세우고 이러는데 몇십 년 걸리는데, 정말 이 망가뜨리는 데서 순간이라는 걸 이 정부가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더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쯤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20년 짓고 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남북 통합이 될 수 있어요. 뭐 감사원장을 뭐 영입하든지 누구를 모셔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물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삼고철회라도 해서 모셔와서 어쨌든 정권은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윤석열 총장이 물론 파다리가 다 잘린 상태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침묵하고 있어요. 네네. 자체적으로는 어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측근들이 모두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지금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나설수록 더 다치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사표 안 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그 사람들이 중용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참고로 저 패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제가 제 인생의 자랑이 한동훈 패친이고요. 그리고 글 잘 보고 있다고 패친 신청했어요. 정말 너무 제가 이제 인생을 잘 살았다. 물론 이제 그래도 그때 저랑 사귀었던 음대생이 메일 보낸 것보다 못하죠. 그게 훨씬 더 좋죠.